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지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 매물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밤사이 이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새롭게 발견된 매물자는 없습니다. 무너진 5층짜리 건물에 깔린 버스에는 모두 17명이 타고 있었고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당 건물 철거 작업 중에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경찰 전담팀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철거공사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법이 시행됐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건물 공사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가족 명의의 경기도 연천 부동산을 둘러싸고 농지법 위반 등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농지이지만 작물 재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딸려있는 단독주택도 가족들끼리 잇따라 사고 판 걸로 파악됐습니다. 30세 이상 예비군 등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백신을 맞았다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단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600명 안팎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김신욱의 멀티골 등으로 스리랑카를 5대 0으로 대파했습니다. 대표팀은 13일 레바논과의 경기에서 지더라도 골 득실에서 크게 앞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진출이 확정적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유럽 나라들을 방문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매미때 때문에 취재단 전세기 출발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철거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도로 정류장에 잠시 멈춰서 있던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9명이 목숨을 잃었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54번 시내버스에 비극이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사고 현장에서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추가 매몰자를 찾기 위한 밤샘 수색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일단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의 생사는 모두 확인됐고 철거공사 작업자와 보행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무너진 건물 철거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번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소식으로 황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당국은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현장에서 이틀째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추가 매몰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건물 잔해에 깔린 시내버스 안에서 17명을 발견한 이후 아직까지 추가로 발견된 사람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버스 정류장과 도로 쪽 건물 잔해를 걷어내는 작업을 끝내고 현재는 무너진 건물 안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작업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인도에는 사람이 없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광주의 재개발 공사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철거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며 속도를 줄이며 들어온 버스를 순식간에 덮친 겁니다. 공사 관계자 말을 빌리면 양쪽으로 2명이 각 2명씩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때까지 이제 확인된 사람은 없었다고 하고 있고요. CCTV에도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큰 지진 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꽝 하는 소리가. 밖을 보니까는 먼지가 이렇게 뿌옇게 자욱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왕복 7차로 도로 가운데 5개 차로도 모두 묻힐 정도였습니다. 현재까지 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망자 대부분이 뒷자리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추가 매몰자를 찾는 수색이 마무리되면 붕괴 원인을 규명하는 관계기관의 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건물 철거 작업을 포함한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의 대표는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이번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측은 사고 현장을 찾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불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 또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께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죄송할 마음뿐입니다.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과 작업자 대피 등에 대해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중요한 쟁점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이 이상 징후를 포착한 뒤 사고 발생 때까지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 철거 작업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사에 투입된 작업자 다수가 원청에서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건물 해체 작업에 투입됐다고 증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회사 명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철거 작업은 기업이야. 기업이요? 선생님 기업 관계자세요?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소속이 어디시냐고요? 아니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재하도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황을 보고받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는 등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광주동구청은 구청 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졌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기도 연천 부동산 관련 추적 보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틀 전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기준 그대로 김 전 장관의 땅을 들여다봤습니다. 농지법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4차선 도로에서 약 7분 정도 들어가면 주택과 농지가 보입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가족의 부동산입니다. 처음엔 김 전 장관 남편이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2012년의 일로 가격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3년 뒤엔 단독주택도 지었습니다. 전체 면적은 2,483제곱미터, 약 750평입니다. 곳곳에 배나무와 소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가까이서 살펴보니 사정이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린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거미줄까지 쳐져 있습니다.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무 사이사이엔 잡초가 무성합니다. 현장 사진을 본 전문가들은 농사를 짓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이것도 죽어가는 상태잖아요. 손을 안 대신 것 같은데 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방치.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 됩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일 농지법 위반을 이유로 국회의원 5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민주당도 이를 받아들여 이들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린 상황입니다. 김 전 장관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소나무 심고 과실나무 같은 것도 심고 뒤에 텃밭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밭 뜯어다가 상추도 해서 먹고 그랬는데.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대답입니다. 관리 상태가 왜 그런지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게을러가지고 야무지게 못해서 그렇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잘 못했을 뿐 거의 매일 농사를 짓긴 한다는 취지입니다. 취재진은 2주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이 땅을 살펴봤습니다. 그때마다 드나드는 사람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가끔 오시는 것 같은데 와서 조용히 있다 가시고 그래요. 농사 상태와 무관하게 주변엔 개발이 한창입니다. 캠핑장과 교회 기도원 등이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카라반하고 여기는 이제 다른 동자적인 그 캠핑장. 걸어서 7분 거리엔 단독주택 단지도 조성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개발 호재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영농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으로 보여지고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김 전 장관에게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농사도 짓고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자기 일종의 그 공부하는 데로 쓰거든요. JTBC 이윤석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연천 농지에 지어진 집도 취재했습니다. 맨 처음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3년여 전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팔렸습니다. 2차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집을 산 사람은 김 전 장관의 동생들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남편이 여전히 전세로 이 집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의 신탁이 아닌지 역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예빈 기자입니다.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고. 이랬던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도 다주택자인 걸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게 바로 연천군 단독주택입니다. 비판이 일자 김 전 장관은 이 집을 2018년 남동생에게 팔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집은 최근에 또 한 차례 팔렸는데 그걸 산 것도 김 전 장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집을 연달아 사고 판 겁니다. 민주당이 할당 권유를 한 의원들 중 4명은 부동산 명의신탁 때문에 국민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 중 문진석, 윤미향 의원 등은 친족 간 특이 거래가 문제된 경우입니다. 소유자는 이렇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집을 쓰고 있는 건 김 전 장관 남편입니다. 다른 사람 집을 팔면 그 집을 우리가 쓸 수가 없다니까. 우리 남편이 그 집을 그 서재로 쓰기 위해서.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명의신탁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보통 가족이 아니라 제3자한테 매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는 웬만하면은 그 법원에서도 좀 이례적이라고 봐가지고. 이런 지적을 김 전 장관에게 전했지만 정상적 계약이란 해명이 돌아옵니다.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우리는 이제 그 집을 세를 얻었죠. 세를 전세를 해서 우리가 계속 쓰는 거고. 앞서 김 전 장관은 이 집이 팔리지 않아 가족에게 팔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지역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안 팔려서 제가 말했듯이 동네 부동산하고 거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걸 살 때도 연천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그 땅을 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는 갈수록 활발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이 한 일주일에 한 10층 이상 와요. 땅 보러. 김 전 장관은 남편이 알아서 한 일이고 자신은 여전히 이 부동산의 완전한 처분이 목표라고 해명했습니다. 나도 오죽하면 그걸 얼마나 팔아버려 없애버리고 싶었겠어요. 그 집을 없애버리는 게 제 꿈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공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4급 군무원이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여성 부사관과 군무원 등 3명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부대에서 4급 군무원 A씨가 여군 부사관 등 3명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여군 상사 B씨와 식사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슬리퍼를 벗고 발로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 여성 군무원 2명에겐 나랑 있을 땐 임신하지 마라, 살을 빼라 등의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늑장 수사로 인한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3월 4일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는 4월 21일이 돼서야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기간에 A씨로부터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씨와 피해자 3명 모두 여전히 같은 부대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번에도 소용없었습니다. 육군 측은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보단 불쾌감 등을 느꼈다고 진술해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고 잠정 판단했다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은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오늘 A씨를 불러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앞서 사전 예약에서 조기 마감이 됐던 예비군 등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잇따라 나오고 있죠. 다음 달부터는 방역 안전 국가들을 격리 없이 단체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또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접종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괌, 그리고 사이판, 당장 다음 달부터 이 세 나라에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괌은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만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이 많죠. 그래서 면제 백신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넣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사이판과도 종류와 상관없이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해선 격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대만도 논의를 하긴 했지만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당분간은 빗장을 풀기 힘듭니다. 격리가 없어졌다고 그냥 막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행사를 통해 비교적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단체 관광부터 시작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로 구성된 단체 관광객만 여행 안전권역 제도를 적용합니다. 우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둬야 합니다. 출발 전 최소 14일 동안 반드시 우리나라에 머물러야 하고요. 출발 3일 내에 코로나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마쳤다면 우리나라 또는 상대 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해 상대국에서도 정해진 공항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도착해서도 코로나 검사 다시 한번 받아야 하고요. 단체 관광 일정 외에 현지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는 개인 일정은 안 됩니다. 이렇게 주 1, 2회 정도 단체 관광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한 번에 몇 명까지 갈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접종 증명서가 없는 사람, 즉 접종을 못한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나와 내 배우자는 백신 접종을 마쳤다. 그래서 고2 이하의 자녀 혹은 손주와 가족 여행을 가고 싶다. 안 되는 겁니다. 또 30대인 저도 아직 백신을 못 맞았기 때문에 당장은 해외여행이 안 되지만 8월 이후 접종을 마치면 트래블버블 혜택 볼 수 있습니다. 여행 빗장을 푸는 트래블버블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이 증가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일반적인 국제 교류 또는 국제 여행이 아니라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방역적인 통제가 가능한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정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인 여행도 풀어줄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취임하고 처음으로 해외 순방을 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유럽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각국 정상들과 만나는 일정인데요.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요즘 미국 동부 지역을 휩쓸고 있는 매미떼 때문에 취재단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유럽 방문길에 오르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이 목에서 뭔가를 쳐냅니다. 매미입니다. 배웅 나온 장교도 매미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순방 취재단 전세기도 매미떼가 엔진으로 날아들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비행기로 교체되느라 출발이 5시간 이상 지연됐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은 최근 브루드10으로 불리는 빨간 눈의 매미떼가 극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17년 주기로 수조 마리가 땅속에 있다가 한꺼번에 나타나는데 올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심지어 기상청 레이더에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도로 위 차량은 돌진하는 매미들로 온통 범벅이 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매미가 열린 차창으로 날아들어 운전자의 얼굴과 부딪히면서 교통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별미라며 요리 재료로 삼거나 울음소리를 음악에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They were the most cooperative musicians I've ever played with. I'd love to have a band with cicadas any day. 이런 야생 곤충과의 동거는 매미의 수명이 다하는 다음 달 초까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영국 코널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번째 대면 다자 외교 무대입니다. 백신과 기후 대응 글로벌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G7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국빈 방문합니다. 공군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에서도 직원 2명이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비위를 저질러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을 불러서 경위를 보고받았는데 사건은 지난해 6월 발생했고 감찰은 올해 3월에야 시작돼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꾼 최순실 씨가 지난달 교도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장짜리 자필 편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금된 지 4년이 넘었다며 자택에서라도 지낼 수 있도록 사면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민원을 넘겨받은 법무부는 사면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참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도 매년 건강검진을 받도록 국가사업이 확대가 되는데요. 근로 여건에 맞는 검진 항목으로 직종별 건강진단이 실시가 됩니다. 정부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특수고용 직종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대형마트에서 납품업체에 물건을 반품하려면 사전에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른바 반품 갑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시기, 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에 주력해온 서울시가 먼저 기대감으로 들썩이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기는 데 합의를 했고 민간 사업도 공공성을 담보하도록 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 등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쌍용 자동차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계획안이 노조 투표에서 가결된 지난 8일 40대 노조 간부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노조 총회를 마치고 동료들과 모임을 하던 도중 쓰러졌습니다.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스트레스로 인한 심정지로 추정했는데 자구안 투표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인천 모 교회 30대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성직자인 목사가 신뢰와 존경을 이용해 당시 10대였던 피해자들을 장기간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 부평구청 인근 사거리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버스 승객과 승용차 운전자 등 5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인데요. 일본 오리콘 주간 스트리밍 순위에서는 3주 연속으로 1위를 했습니다. 이 차트에서 3주 이상 1000만 스트리밍을 기록한 곡은 버터와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서 6곡뿐입니다. 지난 4월 광주에서 어미를 잃은 채 발견돼 구조됐던 하늘다람쥐 4마리가 건강한 상태로 무등산에 방사가 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가 매년 한 마리씩 구조가 됐는데 올해는 벌써 6마리째입니다. 개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가 오늘 개막을 합니다. 현대미술과 접목한 조형물이 남대천 단오장에 설치가 됐고요. 단오국 같은 행사는 온라인으로 중계가 됩니다. 네, 오늘 6월 10일 1987년 60민주항쟁을 기리는 행사가 서울 용산 남영동의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립니다.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되는 등 29명이 정부 포상을 받습니다. 성추행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국방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을 합니다. 성접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7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 관중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드리겠다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고요. 코로나에 대응한 여러 조치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그에 따른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전 선수들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현지 시간 9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따르면 출전권을 얻은 선수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IOC는 각 나라의 올림픽위원회나 선수들과 접촉해 접종률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나 관계자는 물론 이들을 맞아야 하는 일본인들의 안전도 담보해야 한다는 건데 일본 올림픽 조직위 측은 외국에서 입국한 취재진은 물론이고 이 선수들의 동선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입국 후 14일 동안은 정해진 곳만 갈 수 있고 그 외의 장소에 가려면 사전에 계획서를 내야 하는데요. GPS를 활용해서 이 원칙을 지키는지 살피겠다는 겁니다. 다만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건 아니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앞선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가 바꾼 게 참 많은데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도 많이 달라졌다고요?
네,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현지 시간 9일 2021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0곳을 발표했습니다. 보건, 교육, 문화환경, 기반시설, 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올해 1위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였습니다. 일찍 국경을 통제해서 코로나 감염이 적었고요. 학교나 식당, 극장 등이 평소처럼 운영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10곳 중 8곳은 코로나 대응에 성공한 호주나 뉴질랜드, 스위스의 도시들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오스트리아의 빈이 14위로 떨어지는 등 유럽 도시들은 코로나 대응을 잘 못한 탓에 순위가 크게 떨어졌고요. 2019년에는 10위 안에 3곳이나 들었던 캐나다 도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위 안에 우리나라 도시는 없었는데요. 2019년에 57위였던 서울의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이달 말에 전체 보고서가 공개돼야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축구 경기 중에 주심이 이 옐로 카드를 보통 선수들에게 줍니다. 낙하산이 그런데 이 경고 카드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지난 일요일 폴란드 축구 오브리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는데 갑자기 낙하산 하나가 경기장 한가운데에 떨어집니다. 휘슬을 불어 경기를 중단한 주심이 낙하산 쪽으로 다가가면서 재치 있게 옐로우 카드를 번쩍 들어 올리는데요. 여기저기서 황당한 웃음이 터지고요. 스카이다이버는 진행 요원의 도움을 받으며 낙하산을 챙겨서 밖으로 나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남자는 동료들과 인근 공항에 착륙하기로 하고 스카이다이빙을 했는데 줄이 꼬여서 제대로 낙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안전한 대안으로 보이는 경기장에 비상 착륙했다고 했는데 이 남자의 생각대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실려있던 기름통이 쏟아져서 도로가 통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차로를 달리던 7.5톤 화물차가 갑자기 차로를 벗어납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화물차가 지나간 자리에 18리터들이 철제 식용유통 수백 개가 나뒹굽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10시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348km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물차에 실려있던 식용유통 840개 중 300여 개가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건너편 도로도 식용유통과 흘러나온 기름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는 안 넘어가지만 깡통들이 넘어와 버리고 여기 트니까 이렇게 쏠리니까 넘어와 버린 거죠. 화물차 운전자 40대 김모 씨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식용유통을 밟은 승용차 범퍼가 부서지는 등 차량 4대가 망가졌습니다. 폐식용유 수천 리터가 쏟아져 고속도로 양방향 1, 2차로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흡착포를 뿌렸는데 이게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로 안 돼서 돌가루 그거를 뿌려서 계속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기름 제거 작업은 사고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경찰은 내리막 구간에서 화물차 운전석 쪽 타이어가 터져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개봉동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서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연기를 마신 주민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40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주택 거실에 있던 TV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터키 북서부에 위치한 마르마라 해가 이른바 바다의 콧물로 불리는 해양 점액으로 온통 뒤덮였습니다. 터키 당국은 지난 8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정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 인근에 위치한 마르마라 해. 푸른 물결이 넘실대던 바다가 완전히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바다의 콧물이라고 불리는 해양 점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생해 드넓은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문제 해양 점액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배출하는 유기물질로 바닷물이 오염되고 수온도 높아지면서 플랑크톤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발로 밟아도 형체가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바닷속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물속에 점액이 잔뜩 떠다니고 수초에도 엉겨붙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바다의 콧물 자체는 해롭지 않지만 해수면을 뒤덮고 있어서 바닷속 산소 공급이 차단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고기 등 해양 생물들이 숨을 쉬지 못하면 대량 폐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abii benim korkum şimdi bu Karadeniz'e yayılır. Karadeniz'den bir de Marmara'ya bunun girdisi olursa bela büyüktür.
hiç gecikmeden bu adımı atmamız lazım. 터키 환경부는 전문가 300명으로 구성된 해양 환경 개선팀을 발족하고 전반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부터는 대대적으로 바다의 콧물 제거 작업과 해양 정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마르마라 해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Marmara'mızı koruma altına alacağız. Atılması gereken tüm adımları 3 yıl içerisinde atıp hakikaten sadece Marmara'mızın bugününü değil inşallah geleceğini de kurtaracak projeleri hep birlikte gerçekleştirmiş olacağız. 터키 마르마라 해를 뒤덮은 바다의 콧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다의 콧물로 불리는 해양 점액이 올해 처음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처럼 바다를 온통 뒤덮을 정도로 심각한 사례는 과거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바다의 콧물, 해양 점액질 유기물 현상은요, 따뜻하고 파도가 그칠지 않은 조용한 바다, 특히 이제 지중해에서 이제 18세기부터 관찰이 되어 왔는데요. 네. 이번에 보면 이제 지구 온난화로 해양 온도가 이제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에다가 인구 1,500만의 대도시인 이스탄불을 비롯해서 마르마라해를 끼고 있는 인근 육지에서 오폐수 방류가 증가하면서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마르마라해 자체가 지리적으로 북쪽은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 남쪽은 다르다넬 해협이라는 좁다란 수로로 거의 막혀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해수 이동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다는 점도 이 마르마라해가 정체되고 조용하고 따뜻하게 만드는데 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사람으로 인한 원인과 그리고 이제 자연으로 인한 원인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이 점액질 유기물질이 바다 표면에 담요 역할을 하면서 해양 산소 구조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연쇄 반응이 일으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대장균을 비롯해서 박테리아 종류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의 증가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관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점액 자체가 해롭지는 않지만 바닷속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해양 생물들이 대량으로 폐사하는 등의 결과로 이어질까요? 지금 일단 호수를 통해 가지고 이 점액질 자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제 기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거하지 않으면은 바다의 녹아 있는 산소 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폐사가 가능하고요. 이미 여러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로 빨아들여 제거하는 정리 작업은 물론이고 이 지역에 대한 폐수량을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줄이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위치한 마르마라해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흑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터키의 한 해양생물 학자는 아름다운 마르마라해를 잿빛의 죽음의 바다로 만든 것은 인간들의 잘못이며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재난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세계였습니다. 네, 어제 축구 경기에서 고 유상철 전 감독을 추모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 모습도 앞서 보셨는데요. 히딩크 감독을 포함해서 곳곳에서 이 축구 영웅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2002 월드컵 폴란드전에서 히딩크 감독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이끌어냈던 유상철의 골. 19년이 지나 그때의 감독은 오늘 당신을 잃은 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나에게도 대한민국에도 진정한 영웅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퀴라소를 이끄는 히딩크 감독은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돼 네덜란드에 머물고 있는데 나와 한국 축구대표팀에 엄청난 영감을 줬다는 말로 멀티플레이어 유상철을 기억했습니다. 세상과 작별한 축구 전설을 잊지 않겠다는 추모 물결은 곳곳에서 전해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 유상철의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영상으로 제작해 축구 팬들과 그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영웅이시기도 하고 희망과 또 그런 감격과 기적을 또 선사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2011년 처음으로 감독이라는 이름을 달아준 대전은 추모 공간에 유상철이 남긴 말을 적어놨습니다. 하늘로 답장을 보내듯 감독님은 영웅. 2002년의 중거리 슛이 아직도 기억 속에 뚜렷하다는 팬들은 한쪽 벽에 빼곡히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프로 선수로 첫 발을 떼었던 울산도, 유 감독의 마지막 팀 인천에도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때 몸담았던 일본 요코하마도 슬픔에 젖었습니다. 그 추모 물결은 우리나라가 스리랑카와 치르는 월드컵 예선전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일부러 유관문이 생각해서 검정 옷을 골랐습니다. 끝까지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어제는 서울 기온도 32도에 가깝게 올라가서 전국이 더웠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비 소식도 있는데요. 경기 북부와 제주도는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 전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립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 30도, 대구 3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토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지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 매몰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밤사이 이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새롭게 발견된 매몰자는 없습니다. 무너진 5층짜리 건물에 깔린 버스에는 모두 17명이 타고 있었는데 9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철거 작업 중에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포함해서 이번 참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경찰 전담팀이 진행합니다. 철거 공사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한 법이 시행됐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건물 공사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졌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가족 명의의 경기도 연천 부동산을 둘러싸고 농지법 위반 등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농지이지만 작물 재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딸려있는 단독주택도 가족들끼리 잇따라 사고 판 걸로 파악됐습니다. 예비군 등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다음 달부터 단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600명 안팎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